국경을 지키던 연대장은 왜 새벽에 사라졌을까?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북한 국경을 지키던 연대장이 어떻게 그 국경을 넘었는지 그 충격적인 순간들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입이 벌어질 겁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시작하시죠. 2017년 11월 13일 새벽 3시 42분 함경북도 온성군 제25구 경경비연대 작전실. 나는 책상 서랍 맨 아래 칸을 열었다. 손이 떨렸다. 37년간 군복을 입고 살았지만 이런 떨림은 처음이었다. 전쟁 때도 김일성이 죽던 날도 내 손은 이렇게 떨리지 않았다. 서랍 안에는 중국 돈 3,200위안이 들어있었다. 지난 8개월간 밀수업자들에게서 받은 뇌물이었다. 원래는 10만 위안 가까이 모았지만 대부분은 보이부 놈들에게 갖다 바쳤다. 그래야 살 수 있었으니까. 여기서 잠깐 이 연대장이 왜 이렇게 급하게 돈을 챙기는지 아십니까? 지금부터 30분 뒤 보이부가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단 1시간 46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돈을 주머니에 넣는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연대장 동지 주무십니까? 당직사관 최대위의 목소리였다. 젊고 충직한 놈이다. 당에 대한 충성심이 누구보다 강한 위험한 부류의 인간. 앉았다. 무슨 일인가? 보이부에서 전화 왔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연대 순실을 나온다고 합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몇 시에? 5시 30분쯤 도착한다고 합니다. 시계를 봤다. 3시 44분. 남은 시간은 1시간 46분. 보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 그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보이부가 오기 전에 탈출하지 못하면 정치범 수용 소행입니다. 가족도 함께. 알았네. 각 초소의 비상점검 지시하고 내무반 정리 상태 다시 확인하게. 예. 최대위가 경례하고 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선 채로 계산을 했다. 보이부가 새벽에 온다는 건 이미 뭔가 냄새를 맡았다는 뜻이다. 어제 평양에서 온 암호 전문, 최근 북부전선 간부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라는 내용이 생각났다. 나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내 처지를 정확히 설명하자면 이렇다. 나는 조선인민군 대좌 계급의 국경경비연대장이다. 이 연대는 온성군과 중국 길림성 훈춘시를 잇는 18km 국경선을 담당한다.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마주한 최전방 부대다. 국경경비대 연대장이라는 자리는 북한에서 가장 맛있는 자리 중 하나다. 밀수업자들을 단속하는 대신 돈을 받고 탈북자를 잡아서 보이부에 넘기면 상금을 받는다. 한 달에 중국 돈으로 5천 위안은 기본이다. 하지만 이 자리는 동시에 가장 위험한 자리이기도 하다. 보이부 국가안전보위성, 당 조직지도부가 3중으로 감시한다. 탈북자를 놓쳤다간 본인도 탈북자 취급을 받는다. 나는 이 자리에 온 지 3년째였다. 충성스럽고 능력 있고 조용한 간부로 통했다. 탈북자 검거 실적도 좋았다. 지난해에만 47명을 잡아서 보이부에 넘겼다. 그런데 6개월 전 내 인생에 균열이 생겼다. 아내가 결핵에 걸렸다. 북한 병원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약이 없었다. 중국에서 약을 구하려면 돈이 필요했다. 많은 돈이. 그래서 나는 처음으로 탈북 브로커에게 손을 내밀었다. 탈북자 한 명당 3천 위안을 주겠다고 했다. 눈 감아주는 대가였다. 그렇게 석 달 동안 11명을 보냈다. 돈은 모았다. 아내 약값으로 쓸 만큼은 충분히. 하지만 지난달 말 보이부 조사관이 나를 찾아왔다. 연대장 동지, 최근 이 구역 탈북 성공률이 갑자기 높아졌는데 혹시 이유를 아십니까?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미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결정을 내렸다. 도망쳐야 한다고. 문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였다. 아내와 7살 아들 민혁이가 있었다. 둘을 데리고 두만강을 건너야 했다. 국경을 지키는 사람이 국경을 넘는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게 내 유일한 선택지였다. 상상이 되십니까? 국경을 지키던 사람이 국경을 넘는다는 게. 그것도 7살 아들을 데리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그 불가능한 탈출 작전이 시작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계속 보시죠. 지난 일주일간 나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탈출 경로. 내가 담당하는 18km 국경선 중에서 제일 허술한 곳은 7번 초소와 8번 초소 사이 약 800m 구간이다.
그곳은 강폭이 좁고 수심이 얕다. 겨울이라 강이 얼어 있어서 걸어서 건널 수 있다. 둘째 시간.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가 가장 좋다. 교대 시간 직전이라 병사들이 가장 졸릴 때다. 셋째 협조자. 7번 초소 소대장 리중이를 매수했다. 중국 돈 2,000위안을 줬다. 그의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병원비가 없다고 했다. 나는 그 약점을 이용했다. 11월 13일 새벽 4시 7번 초소 순찰을 10분간 중단하게. 그 시간에 내가 강을 건넌다. 자네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거야. 리중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연대장 동지, 정말 하시는 겁니까?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네. 보위부가 나를 언제 끌고 갈지 모르는 상황이야. 차라리 중국으로 가는 게 낫지. 하지만 2,000위안이야. 자네 어머니 병원비 충분하지. 리중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게 사흘 전 일이었다. 그런데 지금 보위부가 새벽 5시 30분에 온다고 한다. 원래 계획은 오늘 새벽 4시에 출발해서 4시 20분쯤 강을 건너는 거였다. 중국 쪽에 브로커를 대기시켜놨다. 5시까지는 중국 훈춘시 안전가옥에 도착할 수 있다. 하지만 보위부가 5시 30분에 오면 내가 사라진 걸 눈치채는 시간이 최소 30분은 앞당겨진다. 추격이 시작되면 중국 공안도 움직인다. 국경 협정 때문이다. 다시 계산을 했다. 지금 당장 출발하면 3시 50분 출발, 4시 10분 강 도착, 4시 25분 중국 진입. 브로커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보위부가 오기 전에는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다. 기다리면 원래 계획대로 4시에 출발. 하지만 보위부가 예상보다 일찍 오거나 내가 없는 걸 눈치채면 그대로 끝이다.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중국제 불법 휴대전화다. 브로커 번호로 문자를 보냈다. 30분 앞당긴다. 지금 출발한다. 답장은 10초 만에 왔다. 알았다. 4시 10분에 대기한다. 휴대전화를 끄고 배터리를 빼서 변기에 버렸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복도로 나왔다. 작전실 앞 복도는 어두웠다. 비상등만 켜져 있었다. 당직사관 최대위는 전화기 앞에서 각 초소에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복도 끝으로 걸어갔다. 연대 숙소 건물 뒤편에 내 집이 있다. 거기에 아내와 민혁이가 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내가 작은 배낭을 싸고 있었다. 다 챙겼어요? 네. 옷 2벌, 아이 기저귀, 약간의 음식. 민혁이는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 작고 까만 머리통. 숨소리가 고요했다. 일어날 때까지 기다릴 시간 없어. 지금 가야 해. 아내 얼굴이 하얘졌다. 벌써요? 아직 1시간이나 남았잖아요. 보위부가 새벽에 온다고 했어. 지금 안 가면 기회가 없어. 아내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고는 민혁이를 조심스럽게 안았다. 아이는 눈을 뜨지 않았다. 깊이 잠들어 있었다. 지금 나가면 초소 병사들이 볼 텐데. 내가 연대장이야. 야간 순찰 나간다고 하면 돼. 하지만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민혁이를 품에 안고 일어섰다. 나는 군복 외투를 입고 모자를 눌렀었다. 배낭을 메고 문을 열었다. 밖은 11월 북부 국경지대 특유의 칼바람이 불고 있었다. 기온은 영하 15도쯤 됐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다. 연대 본부 건물을 돌아 나가니 정문 초소가 보였다. 보초가 2명 서 있었다. 연대장 동지. 2 병사가 총을 들고 경례를 했다. 야간 순찰 나간다. 7번 초소 쪽으로. 예. 출입증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연대장인데 출입증이 왜 필요한가? 병사가 당황했다. 규정상. 야간 외출 시에는. 좋아, 이거밖에. 나는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여줬다. 병사는 확인하고 경례했다. 통과하십시오. 차단기가 올라갔다. 우리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정문에서 7번 초소까지는 약 2km였다. 비포장도로를 따라 걸어야 했다. 가로등 같은 건 없었다.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 걸었다. 아내가 민혁이를 안고 비틀거렸다. 제가 들게요. 내가 아이를 받아 안았다. 민혁이는 여전히 자고 있었다. 얼굴이 차가웠다. 우리는 말없이 걸었다. 발밑에 눈이 쌓여 있었다. 바람 소리와 우리 발자국 소리만 들렸다. 15분쯤 걸었을까? 앞쪽에서 불빛이 보였다.
7번 초소였다. 초소 앞에 리중이가 서 있었다. 손전등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연대장 동지. 리중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순찰병들은 10분 전에 복귀 명령 내렸습니다. 지금 초소에 아무도 없습니다. 잘했네. 리중이는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다. 연대장 동지, 정말 가시는 겁니까? 그래. 돌아오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없네. 리중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천천히 경례를 했다. 명령 수행했습니다. 고맙네. 자네도 조심하게. 리중이는 뒤돌아 초소로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우리는 초소를 지나 강으로 내려가는 비탈길로 접어들었다. 경사가 가팔랐다. 아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내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조심해요. 네. 비탈을 내려가자 두만강이 보였다. 강은 얼어붙어 있었다. 하얀 얼음 표면이 희미한 달빛에 반짝였다. 강 너머로 중국 땅이 보였다. 불빛이 몇 개 깜빡이고 있었다. 나는 시계를 봤다. 48분. 브로커가 4시 10분에 온다고 했다. 2분 남았다. 강을 건너야 해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얼음이 깨지면 어떡해요? 11월이면 얼음이 충분히 두꺼워. 걱정 마. 하지만 그때 강 건너편에서 불빛이 깜빡였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신호였다. 저기야. 가자. 나는 민혁이를 안고 얼음 위로 발을 내디뎠다. 얼음이 삐걱 소리를 냈지만 깨지지 않았다. 아내도 뒤따라왔다. 강폭은 약 50m쯤 됐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얼음 위를 걸었다.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민혁이가 칭얼거리며 눈을 떴다. 아빠, 쉿, 조용히 해야 해. 여기 어디야? 곧 따뜻한 데 갈 거야. 조금만 참아. 민혁이는 졸린 눈으로 주위를 둘러봤다. 그러고는 다시 내 품에 얼굴을 묻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거기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뒤돌아보니 북한 쪽 강변에 손전등 불빛이 여러 개 보였다. 병사들이었다. 최소 5명은 됐다. 거기 누구냐? 즉시 멈춰라. 리중이었다. 그가 병사들을 이끌고 쫓아온 것이다. 아내가 비명을 삼켰다. 어떡해요? 나는 아내 손을 잡아 끌었다. 뛰어. 우리는 얼음 위를 달리기 시작했다. 민혁이가 내 품에서 울기 시작했다. 으앙. 아빠. 조용히 해, 민혁아.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다. 탕. 총알이 얼음을 맞고 튕겨나갔다. 얼음 파편이 튀었다. 쏘지 마. 쏘지 마. 리중이가 소리쳤지만 누군가 계속 쏘고 있었다. 탕. 탕. 나는 아내와 민혁이를 끌고 필사적으로 달렸다. 중국 쪽 강변이 점점 가까워졌다. 20m, 15m, 10m. 그때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우드득. 아내가 비명을 질렀다. 으악. 아내 발밑 얼음이 갈라지고 있었다. 금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뛰어. 빨리. 나는 아내 손을 세게 잡아당겼다. 아내가 비틀거리며 앞으로 뛰었다. 그 순간 우리 뒤쪽 얼음이 큰 소리를 내며 무너졌다. 우리는 중국 쪽 강변에 발을 디뎠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쪽입니다. 빨리. 어둠 속에서 남자가 달려왔다. 중국말을 쓰는 조선족이었다. 브로커였다. 차가 저기 있어요. 뛰세요. 우리는 브로커를 따라 강변 언덕을 올라갔다. 50m쯤 떨어진 곳에 검은색 승합차가 서 있었다. 뒤에서 리중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연대장 동지, 돌아오십시오. 나는 뒤돌아봤다. 리중이와 병사들이 강 건너편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총을 쏘지 않았다. 그럴 수 없었다. 중국 땅에 총을 쏘면 국제 문제가 된다. 리중이가 손전등을 들어 우리를 비췄다. 그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서서 우리를 바라봤다. 나는 그에게 경례를 했다. 리중이도 천천히 경례를 올렸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우리는 차에 올라탔다. 브로커가 시동을 걸었다. 차가 출발했다. 차창 밖으로 두만강이 멀어졌다. 북한 땅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민혁이가 내 품에서 울고 있었다. 아빠 무서워. 이제 괜찮아. 이제 안전해.
아내가 내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브로커가 백미러를 보며 말했다. 30분 안에 훈춘시 안전가옥 도착합니다. 거기서 하루 쉬고 내일 밤에 선양으로 이동할 겁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창밖을 바라봤다. 차는 어둠 속을 달렸다.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길 위로 눈발이 날리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조선인민군 대좌가 아니었다. 국경경비연대장도 아니었다. 나는 이제 탈북자였다. 도망자, 배신자, 그리고 동시에 자유인이었다. 차는 30분을 달려 훈춘시 외곽의 낡은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다. 브로커가 우리를 3층 구석방으로 안내했다. 여기서 쉬세요. 음식은 냉장고에 있고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중국 공안이 순찰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브로커가 나갔다. 문이 잠겼다. 밖에서 자물쇠 소리가 들렸다. 방 안은 좁았다. 낡은 침대 하나, 작은 탁자, 텔레비전이 전부였다. 창문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다. 아내가 민혁이를 침대에 눕혔다. 아이는 지쳐서 금방 잠들었다. 나는 탁자에 앉아서 담배에 불을 붙였다.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다. 성공한 거예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직 몰라. 중국에 왔다고 끝이 아니야. 여기서 한국 대사관까지 가야 해. 그게 제일 위험해. 얼마나 걸려요? 브로커 말로는 2주에서 한 달. 중국 공안 단속을 피해서 이동해야 하니까. 아내는 창가로 가서 커튼 틈으로 밖을 내다봤다. 북한에서 추격대가 올까요? 올 거야. 아마 지금쯤 보위부에서 비상이 걸렸을 거야. 내가 사라진 걸 안 건 새벽 5시쯤이었을 것이다. 보위부가 도착해서 내가 없는 걸 확인하고 리중이를 신문하고 7번 초소 CCTV를 확인하고. 아니, CCTV는 없었다. 초소에 그런 거 있을 리 없다. 예산이 없어서. 하지만 리중이는 끝까지 버틸 수 없을 것이다. 고문을 받으면 결국 다 말할 것이다. 내가 그에게 돈을 줬다는 것, 새벽에 강을 건넜다는 것, 모든 걸. 리중이는 총살당할 것이다. 그의 가족도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갈 것이다. 그게 내가 만든 결과였다. 후회하세요? 아내가 물었다. 뭘? 탈출한 거요. 나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뱉었다. 후회는 나중에 하는 거야.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야. 창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차였다. 우리는 숨을 죽였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건물 앞을 지나쳐 멀어졌다. 괜찮아요. 우리를 찾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나는 시계를 봤다. 5시 20분. 북한에서는 지금쯤 난리가 났을 것이다. 그리고 진짜 위험은 지금부터였다. 북한 보위부는 중국 공안과 협력 관계다. 탈북자를 잡으면 중국이 북한에 송환한다. 그게 양국 간 협정이다. 특히 나 같은 고위 간부는 절대 놓치지 않는다. 보위부는 중국 전역에 수배령을 내릴 것이다. 내 사진, 인적사항 모든 걸. 우리는 2주에서 한 달 동안 중국 땅을 가로질러 베이징이나 상하이까지 가야 한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끝이다. 북한으로 송환되고 정치범수용 소행이다. 아내와 민혁이도 마찬가지다. 잠 좀 자요. 내일 밤에 또 이동해야 하니까. 아내가 침대로 갔다. 나는 탁자에 앉은 채로 창밖을 바라봤다. 동이 트고 있었다. 중국 훈춘시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나는 37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 밖에서 해를 맞았다. 담배를 한 대 더 피우며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다. 진짜 탈출은 이제부터다. 그날 오후 3시쯤 휴대전화가 울렸다. 브로커가 준 중국제 휴대전화였다. 여보세요? 나 김입니다. 상황이 안 좋습니다. 브로커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북한에서 당신 수배령 내렸어요. 중국 공안에 정보 넘어갔습니다. 지금 훈춘시 전체가 비상입니다. 벌써요? 당신이 그냥 탈북자가 아니잖아요. 국경경비연대장이요. 북한에서 난리 났습니다. 보위부가 총동원령 내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럼 어떡합니까? 오늘 밤 이동 취소합니다. 너무 위험해요. 일단 사흘 정도 숨어 있어야 합니다. 초기 수색이 가장 강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지금 나가면 100% 잡힙니다. 기다려야 해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아내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여기서 사흘을 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것 같아. 발각되면 어떡해요? 발각 안 되게 조용히 있어야지. 민혁이가 일어나서 울기 시작했다. 배고파. 엄마. 아내가 아이를 안아달랬다. 냉장고에서 찬밥과 김치를 꺼내 먹였다. 나는 창가로 가서 커튼 틈으로 밖을 내다봤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경찰차가 한 대 서 있었다. 경찰 2명이 오가는 사람들을 검문하고 있었다. 공안이 단속하고 있어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절대 소리 내면 안 돼요. 이웃집에서 신고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날 밤 숨죽이며 보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다. 불도 최소한만 켰다. 민혁이가 울면 입을 막았다. 이틀째 되는 날 브로커에게서 전화가 왔다.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뭐가요?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직접 넘어왔습니다. 지금 훈춘시에 있어요. 중국 공안과 함께 탈북자 은신처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도 수색합니까? 모르겠습니다. 가능성은 있어요. 이 일대가 탈북자들이 자주 숨는 곳이거든요. 그럼 어떡합니까? 일단 기다리세요. 제가 다른 경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무거운 부츠 소리. 여러 명이었다. 아내가 공포에 질린 얼굴로 나를 봤다. 저거. 쉿. 나는 재빨리 민혁이 입을 막고 침대 밑으로 밀어넣었다. 아내도 침대 밑으로 들어갔다. 나는 부엌칼을 들고 문 옆에 섰다. 발소리가 우리 방 앞에 멈췄다. 문 손잡이가 흔들렸다. 잠겨 있었다. 이 방 누가 살아? 중국말이었다. 공안이었다. 모르겠는데요. 며칠 전부터 불 꺼진 것 같은데. 집주인 목소리였다. 열어봐. 열쇠가 없어요. 세입자가 가지고 있어요. 부서. 쾅. 문이 흔들렸다. 누군가 발로 차고 있었다. 쾅. 쾅. 나는 칼을 꽉 쥐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때 누군가 소리쳤다. 5층에서 잡았다. 탈북자 맞다. 발소리가 급하게 멀어졌다. 다들 5층으로 뛰어갔다. 우리는 숨도 쉬지 못한 채 가만히 있었다. 30분쯤 지나서 복도가 조용해졌다. 공안들이 간 것 같았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지금 당장 나와야 합니다. 브로커였다. 5층에서 다른 탈북자 가족 잡혔어요. 그들이 신문당하면 이 건물 전체를 뒤질 겁니다. 30분 안에 나와야 해요. 어디로 갑니까? 10분 후에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나오세요. 흰색 승합차가 대기할 겁니다. 전화가 끊겼다. 가야 해요.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짐을 챙겼다. 민혁이를 안았다. 나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계단으로 내려갔다. 1층 로비를 지날 때 집주인 할머니가 우리를 봤다. 눈이 마주쳤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돌렸다. 우리는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나갔다. 흰색 승합차가 서 있었다. 브로커가 손짓했다. 빨리요. 차에 올라타자마자 차가 출발했다. 어디로 갑니까? 선양입니다. 거기서 베이징으로 가는 기차 탈 겁니다. 위조 신분증 있어요. 조선족 행세하면 됩니다. 당신 중국말 할 줄 알죠? 조금은요. 충분해요. 절대 북한말 쓰면 안 됩니다. 위조 신분증 있어요. 조선족 행세하면 됩니다. 당신 중국말 할 줄 알죠? 차는 훈춘시를 벗어나 고속도로로 진입했다. 창밖으로 중국 대륙이 펼쳐졌다. 끝없이 이어지는 평야 공장들, 아파트 단지들. 민혁이가 창밖을 보며 물었다. 아빠, 여기가 중국이야? 그래. 우리 중국에서 살아? 아니, 우리는 더 멀리 갈 거야. 어디? 대한민국. 거기는 어떤 곳이야?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나도 몰랐으니까. 나는 북한에서 평생을 살았다. 남한에 대해 배운 건 전부 거짓말이었다. 남한은 미제의 식민지이고 인민들이 굶주리고 거리에 거지가 넘친다고 배웠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밀수업자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달랐다. 남한은 부유하고 자유롭고 탈북자들을 받아준다고 했다. 좋은 곳이야. 내가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곳. 민혁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창밖을 봤다. 차는 8시간을 달려 선양에 도착했다. 브로커가 우리를 역 근처 여관으로 안내했다.
여기서 하루 쉬고 내일 아침 기차 탑니다. 베이징까지 6시간 걸려요. 베이징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한국 대사관 근처까지 데려다 줄 겁니다. 거기서부터는 혼자 들어가야 해요. 혼자요? 제가 대사관까지 따라갈 수는 없어요. 중국 공안이 감시하고 있거든요. 대사관 정문 100m 전에서 내려드릴 겁니다. 거기서 뛰어서 들어가세요. 만약 못 들어가면? 그럼 끝입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선양역에서 기차에 올랐다. 브로커가 준 위조 신분증에는 김성철, 리혜숙, 김민철이라고 적혀 있었다. 조선족 이름이었다. 검표할 때 절대 긴장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기차가 출발했다. 우리는 2등석 좌석에 앉았다. 주변에 중국 사람들이 가득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승무원이 검표를 하러 왔다. 표 보여주세요. 나는 표를 내밀었다. 승무원이 신분증도 달라고 했다. 신분증을 건넸다. 승무원이 신분증을 보더니 나를 쳐다봤다. 조선족이세요? 네. 어디 가세요? 베이징. 친척 만나러. 승무원은 한참 신분증을 보다가 돌려줬다. 좋은 여행 되세요.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기차는 6시간을 달려 베이징에 도착했다. 브로커가 우리를 역 밖으로 안내해서 택시를 잡았다. 한국 대사관 근처로. 택시가 베이징 시내를 가로질렀다. 거대한 빌딩들, 넓은 도로, 수많은 자동차들.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30분쯤 지나 택시가 한 건물 앞에 멈췄다. 저기 보이는 건물이 한국 대사관입니다. 100m쯤 떨어진 곳에 태극기가 보였다. 저기까지 걸어가세요. 정문 경비에게 탈북자라고 하면 들여보낼 겁니다. 당신은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브로커가 차에서 내렸다. 우리도 내렸다. 브로커는 고개를 끄덕이고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이 거리로 사라졌다. 우리는 대사관을 향해 걸었다. 50m 남았을 때 옆 골목에서 차 한 대가 나타났다. 검은색 세단이었다. 차가 우리 앞을 가로막았다. 문이 열리고 남자 2명이 내렸다. 양복을 입은 중국 사람이었다. 공안이었다. 신분증 보여주세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저희는 신분증. 나는 주머니에서 위조 신분증을 꺼냈다. 공안이 받아서 봤다. 조선족이군요. 뭐하러 이쪽에 왔습니까? 친척 만나러 왔습니다. 친척이 어디 삽니까? 이 근처에. 공안이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 탈북자죠? 아닙니다. 그럼 중국말 좀 해보세요. 나는 중국말로 대답했다. 하지만 억양이 이상했다. 공안이 웃었다. 억양이 이상한데요? 어디서 왔습니까? 연변에서. 연변 사람 억양이 아닌데요. 공안이 무전기를 꺼냈다. 본부, 여기 탈북자 의심 대상 있습니다. 지원 요청합니다. 끝났다. 나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 순간 민혁이가 공안에게 달려가서 소리쳤다. 아저씨, 우리 아빠 나쁜 사람 아니에요. 공안이 당황해서 민혁이를 봤다. 얘가. 나는 그 틈에 아내 손을 잡아 끌었다. 뛰어. 우리는 대사관을 향해 전력으로 달렸다. 거기서. 공안들이 뒤쫓아왔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 50m, 30m, 10m. 대사관 정문이 보였다. 경비원이 우리를 봤다. 탈북자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경비원이 망설였다. 그때 공안들이 5m 뒤까지 쫓아왔다. 문 열어줘요. 제발. 아내가 울부짖었다. 경비원이 문을 열었다. 우리는 문 안으로 뛰어들었다. 공안들이 문 앞에서 멈췄다. 그들은 대사관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다. 이곳은 한국 영토였다.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숨이 넘어갈 것 같았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민혁이가 울고 있었다. 아내도 울고 있었다. 나는 하늘을 보았다. 베이징의 하늘이 보였다. 우리는 해냈다. 우리는 살아남았다. 대사관 안에서 우리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신원 조사를 받았다. 이름, 출신지, 탈북 경로 모든 걸 진술했다. 북한에서 국경경비연대장을 하셨다고요? 네. 왜 탈북하셨습니까? 보위부에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잡히면 정치 범수용 소행이었습니다. 가족은요? 아내와 아들입니다. 조사는 사흘 동안 이어졌다.
모든 진술이 끝나고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2017년 12월 2일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땅을 밟았다. 공항은 북한과 완전히 달랐다. 밝고 깨끗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녔다. 우리는 국정원 조사를 받고 하나원에서 3개월간 정착 교육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나는 북한에서 벌어진 일들을 알게 되었다. 리중이는 총살당했다. 그의 가족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 내 아내의 부모도 연좌제로 수용소에 끌려갔다. 25국 경경비연대는 전원 교체되었다. 연대장부터 말단 병사까지. 보위부는 내 수배령을 아직도 내리지 않았다. 공개하면 체제 수치이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경기도의 한 작은 도시에서 산다. 아내는 식당에서 일하고 나는 공장에서 일한다. 민혁이는 초등학교에 다닌다. 밤이면 악몽을 꾼다. 리중이가 나타나서 묻는다. 연대장 동지, 왜 저를 버리고 가셨습니까? 나는 대답할 수 없다. 나는 살기 위해 그를 희생시켰다. 내 가족을 구하기 위해 그의 가족을 지옥에 보냈다. 그게 내가 자유를 얻기 위해 치른 대가였다.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묻는다. 후회하십니까? 나는 대답한다. 모르겠습니다. 후회하는가? 매일 밤 리중이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후회한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민혁이가 학교 가는 모습을 볼 때 후회하지 않는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 나는 그 희생을 안고 산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2024년 12월 나는 처음으로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 익명으로. 왜 지금 나서셨습니까? 기자가 물었다. 북한에 아직도 탈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탈출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쉽지 않다고. 많은 것을 잃는다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잃습니까? 고향,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양심의 평화를. 나는 인터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다. 민혁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다. 아빠, 이거 어떻게 풀어? 어디 봐. 나는 민혁이 옆에 앉았다. 수학 문제였다. 나는 천천히 설명해줬다. 민혁이는 북한에서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 너무 어렸으니까. 그에게 북한은 그냥 꿈속 이야기일 뿐이다.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만큼은 자유롭게 자라야 한다. 과거에 짓눌리지 않고.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다. 북한에서 본 눈과 똑같은 눈이었다. 하지만 이 눈은 달랐다. 이 눈은 자유로웠다. 나는 그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국경을 지키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국경을 넘은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였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놀라운 실화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